현재 그 시장하고 약간 괴리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지금 그렇게 좋은 편 아닙니다. 정책의 효과는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우리가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원래 시장 가는 길을 가거든요. 근데 이번 정책 자체가 거래가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거래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거래 줄었다 해서 시장이 그러면 반대로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줄었지만은 시장 내부에서는 또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세 에너지예요. 전세가 다시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오늘 김준영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9년도에 우연히 이제 미분양을 사게 됐어요. 네. 그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한 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2019년도에 제가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책을 냈었고요. 네. 작년에는 결국엔 오른 집값의 비밀이라는 책을 냈었고요. 올 초에는 지금 부동산 프로파일이라는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6.27 대책이 발표된 지 2달 정도 안 되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7월 돼서는 이제 거래가 급감했고요. 시장에 이제 아마 체감은 훨씬 안 좋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가 줄면은 이제 거래 건수가 시장의 어떤 그 사람 느끼는 바로 밑이거든요. 근데 거래가 줄다 보면 그렇게 이제 시장이 느끼기 때문에 현재 그 시장하고 약간 괴리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지금 그렇게 좋은 편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 효과가 단기적 심리에 그칠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정책의 효과는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우리가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뭐 한 30년 공부해 봤는데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시장 원래 시장 가는 길을 가거든요. 근데 이번 정책 자체가 거래가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거래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거래 줄었다 해서 시장이 그러면 반대로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줄었지만은 시장 내부에서는 또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세 에너지예요. 전세가 다시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줄은 반면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이제 원래 가격 하락을 하려면요.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의 그분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매물이 내놓는 사람들의 어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22년이나 23년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 위기가 뭐냐면은 금리 위기하고요. 그리고 역전세 위기였어요. 그런 분들이 이걸 막지 못하니까 급하게 매물을 마이너스 던지거나 아니면 경매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줄었고요. 지금은 역전세 물건은 거의 없고요. 지금은 전세가 플러스로 왔기 때문에 전세로 우리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매물을 마이너스로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너스로 가기 힘들고 그 전세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나오기 힘든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약간 과거랑 비슷하게 반복이 될까요? 아니면 이번은 정책이 조금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까요? 2019년 12, 16 대책 때 우리가 10억 이상 대출 규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에 그때 10억 이상 그 범위가 강남에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아파트들이. 그래서 강남의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근데 가격이 떨어졌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202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올해까지 한 5년 정도가 강남에 평균보다 거래가 안 나왔어요. 그 수요들이 우리가 토지가 풀리면서 한꺼번에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규제하면은 거래를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수요가 주택 수요가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수요가 전세를 가거나 월세를 갔다가 몇 년 후에 모여서 다시 시장 진입하거든요. 그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잠시 정도 우리가 시장을 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2, 3년 뒤에는 안정시킬 수 없어요. 그 수요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준다고 해서 이게 안정된 게 아니고요. 수요가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 3년 뒤에는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2027년에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27년이 우리가 공급도 적고요. 그리고 25년 올해가 전세가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갱신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27년 되면은 갱신을 쓸 수 없는 해예요. 그분들이 시장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매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매매가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9월 초에는 최소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는데 그 공급 대책도 크게는 소용이 없을 것 같으신가요? 지금 공급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공급해서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려면은 시차가 필요한데요. 지금 공급한다 해도 우리가 28년에 입주하게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공급 속에 투자자의 어떤 수요가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은 28년에 입주를 한다 해도 그 속에 전세 매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시키기에는 지금 환경으로는 좀 어려워요.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25년 입주 물량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경기도 외곽에는 입주 단지 속에서 원래는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 효과가 과거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오히려 상승세랑 신고가가 계속 경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지역들의 공통점과 상승을 이끄는 요인 뭐라고 보시나요? 서울과 우리가 경기도나 인천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서울은 우리가 공급 외에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그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과거와 좀 다르거든요. 그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 주택 시장에는 전세가 상승해서 근데 임대료가 상승해서 매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은 이 전세의 어떤 상승 없이 이 매가만 상승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인을 제가 보니까요. 안전자산 효과라는 효과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의 성격이 강한 것들 우리가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이 뭐 사양 가치가 올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자산처럼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강남이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고 또 서울에 있는 자산가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그게 이제 번져서 우리가 뭐 그 마용성 갖고요. 경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천 판교 같은 그런 핵심지에 올랐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한 게 뭐냐면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 전세가 올라서 매매율 올라가는 시장이 또 한 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인천하고 경기도예요. 그거는 아직도 시작 안 했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전세가 매매율을 올리는 시장이 되게 되면은 반대로 됩니다. 강남은 이제 좀 조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외곽 지역에부터 올라서 전세가 매매 올라서요. 하급지부터 올라서 매매가 상급지 올라서 계속해서 상급지로 이동하면서 다시 강남 도착하는 그 방향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방향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출 규제가 오히려 대장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고 비선호 지역 위주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7월달에 거래 건수를 보고 거래 건수 많이 줄었어요. 한 70% 넘게 줄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건수 안에서 금액대별로 나눠봤거든요. 근데 비율을 보니까요.
20억 이상은 큰 차이가 없고요. 30억 이상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10억에서 20억 사이가 가장 많이 줄었고요. 10억 미만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비율은 물론 줄었는 가운데서 비율은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 효과가 10억에서 20 사이가 가장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었다는 기사를 들었는데 이거는 그럼 대출 규제 영향이 아닐까요? 대출 규제 영향 맞죠. 맞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작게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지역들은 여전히 이제 비율을 또 따지고 보면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럼 주로 어떤 지역에 9억 이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지역보다는 우리가 이제 가격을 분위별로 나눠 보겠는요. 우리가 이제 5분위에서 1분위까지 있는데 5분위 같은 게 참 높은 지역이고요. 지금은 3분위에서 2분위 사이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10억에서 15억 사이. 요 사이의 영향이 우리가 대출 영향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밑에는 영향을 조금 덜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을 찾지 마시고요. 10억에서 15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가격 우리가 상승이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들 있잖아요. 아파트나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대출 규제가 향후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살 때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출 원래는 칩이라는 건 대출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일정 부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못 가게 되면은 지역을 낮추거나 아파트의 어떤 품질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내가 원했던 지역을 못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했던 어떤 품질의 아파트를 못 가게 되면은 일단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 4개월 정도는 고민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관망하는 기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석이나 좀 지나서 다시 사람도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망했다가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추석 이후에 이제 사기 위해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일까요? 아니 그 전에 움직이셔야 되죠. 그때 이제 움직이니까 움직이기 전에 미리 움직이셔야 되죠. 그래서 본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보통 이제 추석 명절을 있으면 명절 끝나고 움직이거든요. 해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10월, 11월 되면 조금 움직였다가 가을 시즌에 12월 되게 되면은 대출 총량이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크게 줍니다. 그리고 1월까지 줄었다가요. 2월 돼서 다시 거래 늘기 시작해요.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늦게 가지 마시고요. 내가 능력 되는 데까지 어떤 지역을 선택하셔가지고 움직이기 전에 미리 선택하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포스코 ENC 중대재해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요? 네, 이제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전체 시장을 봐서는 건설사들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대출 규제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사업성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지표가 있어요. 주택 경기 심사지수 이런 지표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공급을 해도 그 공급 효과가 떨어질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어떤 현상들이 지금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2, 3년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2027년, 28년에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 3개월 정도는 관망을 할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도자분들도 그렇게 급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물건을 낮춰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원래 이제 시장은 물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다주택자 분들은 전세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2년만 돌아오잖아요. 그분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 환경에 맞춰서. 근데 내가 이제 1주택자 분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물건 내가 지금 안 팔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다주택자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시장의 어떤 환경과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세거든요. 그 전세의 어떤 수급이 높고 전세가 상승한다면은 굳이 마이너스로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 과거에 하락할 때 보면은 전세가 떨어지거나 전세 수급이 굉장히 나빴거나 전세 가격이 나빴어요. 전세에 문제가 있을 때만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합 내지는 아마 강보합 그 정도 갈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자들이 아마 다시 매수하면서 시장이 천천히 살아날 거예요. 근데 과거처럼 우리가 확 살아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천천히 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좋다 이렇게 못 느끼지만은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만큼 막 폭발적으로 막 집값이 막 10억, 20억씩 막 오르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그렇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 우리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이 되게 좋아요. 좋은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그렇게 좋게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또 우리가 규제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시장은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계라는 그 자체 그래요. 통계가 우리가 많이 거래가 돼야지 그 통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하는데 거래가 많이 없으면은 그렇게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비쌀수록 잘 팔린다고 해서 오히려 좀 무리해서라도 좀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에 갈아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급지로 가는 거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주택자 분들이 불리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한 채 갖고 있는 게 그 전략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정부도 세금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올릴 거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공시지가 이제 현실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상급지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러 채보다는 한 채가 맞고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서울 집값 흐름을 좌우할 정책적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 정책보다는요. 전 더 중요한 금리라고 보거든요. 금리가 우리가 과거에 서울 수도권에 움직일 때 보게 되면요. 금리가 떨어질 때 거래량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번 또 아마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은 시장에 영향이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계속 못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주택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보더라고요. 그 움직임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움직이게 되면 수요가 움직이면서 매가를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번 내린다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리게 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사람도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걸 보고 있습니다. 정책보다는 금리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가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자극돼서 이제 조금 많이 사는 매수세에 많이 네,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과거의 통계 보니까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서울시장은 거래가 늘어났고요.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똑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또 시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금리의 어떤 피봇이라고 하죠. 금리가 바뀔 때마다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이번 또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관련된 것보단 금리가 더 중요한 거겠죠? 네, 과거에 우리가 2008년도에도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4% 올랐거든요. 금리 영향, 경기 영향보다는 시장 전체의 어떤 영향에서 그 지역의 어떤 특수한 영향인데 거기에 금리가 더해주면 더 좋고요. 아니면은 공급의 어떤 영향에서 금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해놔야 될 시기인가요? 뭐 지금 시기라 말하기 힘들지만은 집을 살려고 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고민되는 시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은 지금 벌써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과거에 우리가 2021년, 22년 전고점은 저는 도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강남은 지금 전고점 넘었잖아요. 그 외의 지역은 못 넘은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지방을 보면은 그게 알 수 있어요. 지방에 우리가 작은 도시 관심 없겠지만은 지방은 과거 22년 전고점에서 그 도달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서울 외곽이나 이런 지역도 전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전고점에서는 아마 심리적 저항성이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거 뚫기는 좀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쉽게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떨어졌을 때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조금 떨어질 시기는 안 올까요? 떨어지기 힘든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언제 떨어지냐면은 우리가 IMF나 우리가 그 일기 신도시 그리고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떨어졌잖아요. 그때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전세의 약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의 약세가 아닙니다. 전세의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또 떨어진 게 뭐냐면 금리였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 떨어지는데 지금 금리 떨어진다 하잖아요. 두 가지가 지금 반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공급도 없어요. 공급도 없고 금리 내린다 하죠. 전세 올라가죠.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미하게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긴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서울 지역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현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뭐 아실에 원래 그 전세 매물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 이제 집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전세 매물이 얼마였냐면은 평균 전세 거래에 2개월치밖에 없습니다. 2달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전세 계속 만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세 매물을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면은 입주 물량의 위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축 위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구축을 해서 전세 매물 없어요. 이게 평균 돼서 2달치 물건인데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줄었어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이 조금 줄고요. 정부에서 이제 규제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반전세 형태로 월세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과거보다는 아주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지금 또 전세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전세 수급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지금 서울이나 전국이 지금 한 147까지 와 있는데요. 이게 150 넘어가게 되면요. 매매로 전환이 되고요. 180 넘어가게 되면 전세 난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년 되면 도착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세 난이라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내년 되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새롭게 전세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지금요. 왜냐하면은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클까요? 지금 전세 현황이? 강남은 좀 덜하고요. 왜냐하면 강남 지역 자체가 매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거래도 많고요.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전세가 더 없습니다. 뭐 1000세대, 2000세대 단지 안에 전세가 한두 개밖에 없는 단지가 꽤 있어요. 그런 단지들은 이제 매매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 우리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할 때 외곽지부터 일어났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외곽에 있는 전세 매물이 줄면서 거기에 선택해야 될 분들이 매매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면서 외곽부터 올라갔거든요. 그게 원래 시작입니다. 그게 원래 모습인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부터 매매가 올랐지만은 내년부터는 외곽부터 이제 우리가 전세가 줄면서 가격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시장 진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완전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올해 이제 가을 지나고요. 하반기부터는 진짜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은 더 심각하고요. 이게 27년 되면 근데 최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올해 2022년부터 우리가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때부터 투자자 진입이 안 했어요. 하락하기 시작하기는 투자자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분양 시장 똑같고요. 22년부터 해서 우리가 5년 됐잖아요. 22년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지금 25년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요. 이 단지 속에 전세 매물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 여기에서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가 맞냐면은 23년도에 우리가 전세가 가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올라서 지금 25년 와 있거든요. 25년도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갱신권을 써요. 그게 27년에 갱신권 이제 못 쓰게 되잖아요. 그게 27년에 공급과 맞물려서 27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난이 되면서 이분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면서 어떤 선택할지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27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외곽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그러면 이제 매매가가 치솟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27년에는 외곽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치솟을 확률이 확 높아질까요? 27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고가 아파트들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쭉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이 있고요. 반대 방향, 아주 저가에서 올라가는 그 두 개의 방향이 있어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뭐 과천이나 분당이 판교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서 더 이제 다음 단계 그런 지역들 옮겨가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주 저가부터 움직이고 그 시장이 이제 겹치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치솟는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세 매물이 원래는 매매를 자극하는 게 맞거든요. 원래 이게 상가 월세가 올라서 매가가 올라가는 게 우리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는 우리가 주택 시장 전세거든요. 최근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약간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워낙 이제 전세에 어떤 사기 문제 있고 고가 전세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월세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전세 움직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갱신권을 쓰잖아요. 갱신권 쓰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이 이중 가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안에서 이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매가가 어떤 급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갱신권 우리가 이게 시장의 어떤 수요도 모으고 되고요. 가격이 변동성을 많이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없애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근데 없애면 안 돼요. 지금 없애면은 가격이 더 혼란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돼 있을 때 그때 이게 없애면은 나중에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계약갱신권 어떤 아니면 우리가 전세 어떤 수요를 한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매매 가격을 더 크게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거주 의무 정책이랑 임대차 3법 그리고 최근 대출 규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급과 더불어서 나머지 지역들이 나머지 어떤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전세를 나는 더 부추기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은 지금은 딱히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걸 투자자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전세를 낮추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투자자들을 끌이면은 매가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정부가 아마 그렇게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뭐 상생 임대 제도도 있어요. 그건 비아파트고요. 근데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우리가 매입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재정 투입이 많이 돼야 돼요. 다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구조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련해서 정책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정책이 딱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또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현상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월세로 가게 되면은 월세에서 이제 매매로 넘어오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매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외국은 그렇거든요. 외국은 월세에서 매매로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자산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젊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시간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세가 월세로 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월세로 가게 되면요. 매매의 어떤 변동성은 조금 작아져요. 대신에 주거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옮겨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변동성은 낮아지고 옮겨가는 시간이 낮아지고요. 이게 또 뭐 어떤 의미냐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간다는 의미는 전세의 어떤 성장의 둔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세의 성장 둔화는 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전세의 어떤 수요의 성장이 둔화거든요. 새로운 수요가 둔화되는 거죠. 그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지방에서는 전세의 어떤 수요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수요 줄기 때문에 월세로 바꾸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작은 도시에 가보면 그런 현상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임대인들이 전세를 놓아보니까 매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지방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월세로 돌려요. 그래서 이 전세가 월세로 간다는 의미는 매가의 어떤 상승이 둔화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성장이 둔화 이야기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를 간다는 매가의 성장 둔화고요. 그리고 전세의 성장의 둔화도 되고요. 투자자의 어떤 진입도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가 전세 상승률이 점점점 둔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월세하러 가는 게 맞습니다. 수도권 신축도 요즘 월세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지금 투자자의 어떤 진입이 우리가 많아야 되는데 투자자 진입이 적게 되면 월세가 많이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전세라는 물건 자체가 시세 상승이라는 익사에 나오는 물건이잖아요. 시세 상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월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월세가 이제 점점 더 가는 거죠. 대신에 뭐가 되냐면은 시세 상승은 줄어들게 됩니다. 월세가 되면. 그래서 월세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분양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미분양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후분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게 되면은 다 지어놓고 우리가 이 아파트 월세 수익이 얼마라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리고 상가도 우리 후분양이죠. 상가 다 지어놓고 팔죠. 미분양 많이 나죠. 월세 시장을 가게 되면 미분양도 많이 나게 됩니다. 시장 그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지방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지방에 미분양 많이 나고 있죠. 그죠? 그 지방에 월세가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작은 도시 갈수록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건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런 전세 월세화가 단기적인 유행에 그칠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변화로 이게 발전해 나갈까요? 구조적인 겁니다. 이건 구조적이고요. 네. 우리가 성장률 둔화하듯이 주택 시장도 성장이 둔화하거든. 그 성장은 전세 성장이고요. 전세 성장은 상승이고요. 성장에는 수요도 있어요. 전세 수요 감소해요. 인구 감소하잖아요. 인구 감소하기 때문에 이분들 수요 감소하게 되면 성장이 감소하면서 월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매가도 성장이 둔화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방에 가게 되면요. 월세밖에 안 남습니다. 지방은요. 근데 강남이 가장 늦게까지 전세가 남아 있을 거예요. 약간 집값이 비싼 지역 위주로 끝까지 전세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지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방은 다 월세로 되고요. 왜냐하면 시세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 줄고요. 그 원인들은 이제 서서히 지방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지방을 보게 되면은 서울시장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강남이 우리가 제일 끝까지 전세가 남아 있을 겁니다. 수도권 지역도 이제 곧 있으면은 월세가 조금씩 생겨나고 많아지겠네요. 원래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으면요. 지금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지금 전세가 꽤 많이 오랫동안 유지했거든요. 월세는 더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 지금 줄잖아요. 줄면서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외곽부터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원베일리나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 강남 가보면 전세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시세 상승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시세 상승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은 다 월세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미분양 되게 됩니다. 예. 그럼 임대인들이 이렇게 월세를 선호하면서 임차인들의 금융적 부담은 조금씩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원래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월세 비중이 내 소득의 16에서 18%밖에 안 냈어요. 우리 주택시장의 평균이. 근데 이게 30%가 넘습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많이 내는 곳은 50%까지 냅니다. 내 소득의 50%를 월세로 내게 됐어요. 이게 이제 평균을 쫓아갈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지금 16에서 18%니까 12에서 많게는 15%까지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월세에서. 지금 월세 100만 원 내는 분들 200만 원 내야 되고요. 지금 평균이 한 100에서 120 사이인데요. 200에서 240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세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을 외국계 회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월세 시장이 한국 시장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월세 시장을 노리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월세가 굉장히 싸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월세 가격도 이제 점차 올라가겠네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간다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내 소득의 한 30에서 40% 사이. 그리고 우리가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전세를 가지고 월세를 바꿔요. 전세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전세 지금은 이제 한 5% 되거든요. 전환율이. 그러면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오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월세가 올라가는 그런 단계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예요. 매매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는 과도기예요.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예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면은 매매는 어느 정도 정체가 되게 되고요.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전세는 아예 없어지는 시기도 올까요? 전세는 잠잠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전세가 없어지는 만큼 월세가 가파르게 올 거예요. 네. 근데 매가는 대신에 변동성은 좀 낮아집니다. 과거처럼 막 급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향은 공급이고요. 그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만 가지고는 금리 정책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없는 거니까 단기적 방향은 공급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서울 수도권 역대급 공급 절벽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 만기를 앞둔 임차인 임대인들 분께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인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임차인들이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27년이 문제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건데 27년에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전세를 들어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갱신권 쓰시는 분들이 문제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전세 말고 대출을 이렇게 해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굳이 전세를 한 번 더 사시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내가 능력이 되는 분들은 내 능력 안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계약 연장보다는 지금 무리해서라도 집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란 말씀이신 내 거죠? 능력 안에서요. 능력 안에서. 무리하시는 것보다는 네. 능력 안에서. 왜냐하면 무리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버티지 못해요. 제가 참 첫 집을 살 때 제가 가장 강요한 게 한 게 있어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출퇴근이 막 2시간 되잖아요. 그 못 견뎌요. 못 견뎌서 중간에 시장이 나빠지잖아요. 그걸 팔게 됩니다. 근데 출퇴근이 가능한 데 있으면 위기에도 견딜 수가 있어요. 서울 수도권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아파트 자체가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적고요. 비중이 서울이 그다음 작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아파트만 가지고 있어도 서울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시점을 맞아서 시장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금만 견디면 되거든요. 그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출퇴근할 수 없는 지역을 우리 가서 그걸 못 견뎌서 나오시는 분들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견딜 수 있고 내 능력 한에서 하시면은 위기도 극복하고 또 시간 지나면은 가격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뭔가 입지보다는 출퇴근 시간이 가장 중요한가요? 물론 입지도 중요하죠. 네. 근데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지역 내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출퇴근 시간 몇 시간까지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1시간 아, 왕복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편도한 시간? 정도 1시간이죠. 아, 그 정도는 감내해야 돼요. 수도권에 1시간 정도 감내하셔야 됩니다. 지방에서는 아마 1시간 감내 못할 거예요. 지방에서는 30분이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방에는 지하철이나 차 타면 30분 내에 다 갑니다. 출퇴근 시간. 그거 넣으면 사람들 힘들어해요. 그럼 이런 전세 매물 급감이 1, 2년 뒤에 이제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하고 달라요. 최근에 강남 움직이고 우리가 이제 마영성 움직이고 용산 움직이고 뭐 과천 움직이고 이런 지역 움직이는 거 하고요. 전세가 움직여서 움직이는 차원이 달라요. 얘는 어떤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정책은 대출 규제에 막잖아요. 이거는 조금 움직이는 막거든요. 얘는 못 막아요. 생존의 문제거든요. 주거를 막지는 못하잖아요. 얘는 주거의 문제예요. 이분들은 투자의 목적도 강하잖아요. 투자의 목적으로는 돈을 규제하게 되면 얘는 먹혀요. 일시적으로. 이 하단에 있는 우리가 뭐 9억 밑으로 5억 밑으로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주거예요. 주거를 막지는 못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정책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책 이거는 좀 심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상승의 불씨가 돼서 1, 2년 뒤에는 이 기폭제가 돼서 팍 올라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나 뭐 이게 이제 저가 지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5억에 있는 분들이 매물을 이제 팔고 내돈 못해 7억짜리 가고요. 7억에 파신 분들이 내돈 못해서 9억에 가시고 9억에 있는 분들이 대출 내서 10억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상급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가 지역부터 움직인다는 거는 이게 시장의 원래 모습도 돌아가는 거고요. 시장의 방향을 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못 막아요. 정부에서도. 심각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지금은 과거보다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보다는 그냥 꾸준히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럼 미미하게 움직이니까 그래도 과거보다는 심각하진 않은 상황이겠네요? 매가의 어떤 변동성 자체는 심각하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심각할 수는 있죠. 아,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여서 그런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수요 자체가 거래 자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거래가 만약 이게 계속 눌렸다가 거래가 한번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지금 거래를 줄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은 거래 늘면은 시장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각종 규제로 이제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코인, 금융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부동산도 돈 벌 수 있고요. 네. 단지 과거보다는 선택의 폭은 좁히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번 지어 놓으면은 시장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쌓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곳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선택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점점점 좁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강남? 아닙니다. 어딜까요? 경북 상주예요. 상승률 1등이에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죠. 네. 아무도 모르죠. 네. 지금 또 상승률 가장 높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공급이 없어요. 상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구도 9만 명밖에 안 돼요. 왜 올라가죠? 이상하죠. 네.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기에 2015년도에 입주하고요. 지금 입주 하나도 없어요. 10년 동안 공급을 안 했어. 그래서 올라요. 거기에 10년, 20년 된 아파트 있죠. 오래된 아파트 계속 올라요. 공급 예정도 없을까요?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공급을 못 해요. 왜요? 살 사람 없거든요. 아. 시장은 알아서 공급을 줄입니다. 제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만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은 시장 자체적으로 컨트롤해요. 뭐를 컨트롤하냐? 공급을 컨트롤합니다. 이게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나빠지면요, 무조건 공급 줄게 돼 있어. 우리 시장 자체가요. 대구가 그렇고 부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급감해 있어요. 그래서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고요. 다시 공급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요. 지방 소도시는 공급이 아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요. 네. 그래서 작은 도시도 가격이 올라요. 그럼 투자할 때 저희는 서울 수도권만 봐왔잖아요. 그럼 지방이 더 유리한 시기일까요? 지금은? 시점을 보면은 지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이제 금액이 크잖아요. 투자 금액이. 지방은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방의 단점은 뭐냐면은 공급에 취약해요. 공급이 들어오면요, 바로 하락합니다. 그게 지방의 취약점이에요. 지방은 공급을 가장 겁을 내게 해요. 합니다. 공급 없어야 돼요. 예,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지금 지방이 왜 좋은가 하면은 2022년, 23년에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3년 동안 공급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영향이 벌써 몇 군데 일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죠.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에요. 그리고 원래 제가 빠르면은 가을이나 내년 초에는 대구하고 부산도 움직여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부산은 지금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 안 올랐어요. 네, 지금 안 올랐고요. 네. 해운대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강남처럼 몇 군데 아파트 있죠. 선호지역 굉장히 높은 지역. 그런 지역들은 저점에서 좀 올랐고요. 전고점 다 못 뚫었어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지역들은 아주 나쁘고요. 이제 마피 나오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마피가 지금 1억 4천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1억 4천 마피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서운 감이 있는데. 아니야. 그 물건 좋은 물건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투자자분들은 마피 들어가도 될까? 약간 그 마피 네. 왜 나온 줄 아세요? 왜요? 그 마피 나온 이유가 투자자가 투자 실패한 물건이에요. 그거 제가 스토리 다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럼 그 물건 추천하시나요? 그 물건을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 산 분이 시점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오판한 거예요. 이 물건을 사면은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오판한 거예요. 그 투자자가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지방 부동산까지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개 있는 사람을 사는 건 조금 그렇게 권하지 않죠. 근데 여러 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안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나쁜 물건 팔고 좋은 물건을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맞는 선택입니다. 지금은요. 늘리는 건 저는 반대예요. 예, 근데 갈아타는 건 저는 맞습니다. 좋은 물건은 너무 많고요. 가격이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요. 그럼 서울 외곽에 있는 물건을 팔고도 그런 지방에 있는 물건으로 내려갈 만큼 지방 물건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물건에 따라 다르죠.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근데 지방도 지금은 가격 상승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점도 나쁘지 않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할인 물건이 마지막 나온 거예요. 내년부터 할인 물건 없습니다, 이제는요. 약간 마지막 떨이 같은 떨이 느낌. 물건이죠, 이제. 예. 그럼 울산, 대구, 부산 이 세 지역이 가장 울산은 지금 꽤 많이 상승했을 거예요. 지금 가장 저평가된 지역은 대구고요. 가격을 보게 되면. 네. 근데 이제 대구 상승 시점으로 오게 되면은 대구보다는 부산이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가 그럼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내년부터는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측하시나요? 내년에 설설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네. 근데 좋은 물건 살려면은 올해 사는 좋죠. 좋은 물건, 싼 물건 살려면. 아, 그건 수도권도 다 유효한 말씀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송도 지역 있잖아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지역은 올해가 제일 싼 시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올해가 약간 서울 수도권 웬만한 지역 다 떨이 시기. 서울은 안 그렇죠. 서울은 이제 일이 많이 반영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중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의 지역 있죠. 가격이 반영 못한 지역들, 아니 저점에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아마 저점일 가능성이 크고요. 대구도 우리가 핵심 지역 들어가게 되면요, 거의 정고점은 도착하는 애들도 있어요. 작년보다는 1억에서 1억 5천 올라간 지역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 핵심 지역입니다. 수성구 핵심 지역이에요. 작년보다 1억이 올랐어요. 1억에서 1억 5천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는 데이터를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외곽지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 지역들이 지금 여전히 좋은 물건들이 많다. 싼 물건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규제 시대에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언제까지 유효하게 될까요? 계속 유효하죠.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재고주택이 많아지잖아요. 재고주택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 쌓이게 되면은 이 한 채 전략은 유효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죠? 근데 기존에 있는 좋은 지역들은 벌써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요. 그죠? 새로운 좋은 지역을 우리가 만드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은 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지역에 좋은 지역들을 한번 가보세요. 계속 개만 올라요.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강남은 계속 우리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조금 내리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지역들은 계속 좋아진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약간 엉뚱한 얘기 있는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은 전 세계에 우리 핸드폰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뭘 사겠어요? 강남을 사겠어요? 지방 아파트 사겠어요? 강남 사죠. 네. 강남 사겠어요? 아니면 뉴욕 사겠어요? 뉴욕 사겠죠. 뉴욕 사죠. 네. 바뀝니다. 나중에 소액 투자자분들이 지방에 있는 소액 투자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나오게 되면. 그런 지방에 소액 투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저가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는 소외하게 됩니다. 그 좋은 지역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이 확 갈라지게 돼 있어요. 코인이 그렇게 만든다고 앞으로요. 그럼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집니다. 아주 심해질 거예요. 근데 왜 지방 아파트 사라고 지금 올라가는 시기죠. 지금 사고 지금 빠르게 팔고 지금 올라가는 시기고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나온 거 아직도 시간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실물 자산이 토큰화 되는 데는 시간 꽤 걸려. 미국에 토큰하고 있는 회사 들어가 보셨어요? 실제 토큰한 게 50%예요. 카드로 살 수 있어요. 비자 카드로. 미국 아파트들 토큰으로. 그러면 월세가 매주 돌아요. 매주. 그렇게 시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구와 부산의 경쟁, 뭐 서울과 대구의 경쟁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서울과 뉴욕의 경쟁. 예, 서울과 뉴욕, 서울과 도쿄의 경쟁 그렇게 바뀌게 됐다고. 어떤 거 살 거냐고 이제 시기가 바뀌고. 근데 토큰화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토큰화 되겠어요? 어떤 걸 토큰화 시키겠어요? 강남을 토큰화 시키겠어요? 지방에 저가 아파트 토큰화 시키겠어요? 그죠? 네. 그럼 강남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죠. 내게 토큰화 안 되더라도 그 옆에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지방하고 강남하고 서울하고는 점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코인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지방 아파트를 만약 지금 들어간다면 언제까지 갖고 있다가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7년, 8년? 네, 그까지는 괜찮다 봅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서울 아파트는 만약 들어가면은 끝까지 가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서울은 내가 한 채라면은 상급지로 계속 갈아타는 게 전략이 맞고요. 이제 마지막 정착지는 강남이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지역 따라 좀 다르죠. 예. 근데 이제 나의 목표는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분들도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요, 다 강남이에요. 목표가. 수성구 예전에는 수성구를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해보면요, 다 강남이에요.
지방에 있는 분들도 지방에 있는 걸 다 처분하고 이제 네. 강남으로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에요. 이게 코인화 되잖아요. 네. 더 할 거예요. 더 심하게 될 거예요. 강남 불패 신화는 한 100년, 200년까지 가겠죠? 저는 계속 한다고 봅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 보세요. 우리 동아시아에서 최근에 우리 우즈벡인가요? 그 어떤 분이 네. 강남에 70억 주고 샀어요. 네. 뉴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분이 우즈벡에 있는 분인데 강남을 70억 주고 현금 주고 샀어요. 네. 왜 샀을까요? 강남이 아시아 국가에서 그분 생각했을 거예요. 아시아 국가에 살 수 있는 데가.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선진국이고 그런 지역을 해보면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있나요? 딴 나라? 없어요. 중국을 사겠어요? 안 사. 예. 네. 그건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내 자산을 보호가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도쿄, 서울, 싱가포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비행기 딱 시간 보면은 제일 가까운 데 2시간이 서울이에요. 일본 4시간. 이게 만약에 그분 직접 와서 샀잖아요. 그렇죠. 코인으로 바뀌면 어떨까요? 바로 가는 맞아. 근데 그분이 대구 수성구 알까요? 모르겠죠. 모르죠. 네. 해운대 알까요? 모르시겠죠. 서울 알죠? 그렇죠. 그 서울. 전 세계의 어떤 시장이 서울로 집중되는 거예요. 코인화되게 되면. 그래서 서울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보다는 서울인데 단기적으로는 지방도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향후 이제 정부가 이제 한 고가의 한 주택에도 이제 보유세를 더 강화할 정책을 펼치지는 않겠죠? 하죠. 지금도 이제 공시지가 올린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책이 사실은 세금 정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 월세 시장으로 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근데 월세 시장 가게 되는 데서 세금 정책을 하게 되면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요, 그 세금이 정말 월세로 증가가 돼요. 근데 전세 시장에서는 괜찮아요. 전세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매가가 올라가 주게 되면은 이 매가를 통해서 이 세금을 보전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 보유세에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월세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단계에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요, 월세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월세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로 가장 유망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지역보다는요, 지금은 분위별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가격이 좋은 지역이 올랐고요, 그 외의 지역이 안 올랐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위별로 하면 3분위 정도까지는 지금 가격이 꽤 많이 반영됐고요. 4분위에서 5분위는 가격이 반영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많이 찾는다면은 4분위에서 5분위 있는 지역을 좀 찾는 게 가격 상승 면에서는 도움 되고요. 근데 지역 자체는 그렇게 성황한 지역은 아닐 거예요. 상품도 그럴 거고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4분위에서 5분위 지역이면은 노도강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서울 안에서 말고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지방에서는 우리가 서울에 어떤 투자금을 확 줄여서 와도 되거든요. 핵심 지역 와도 됩니다. 완전 신축도 들어가야 돼요. 완전 신축도 다 가능한 그런 지역에 가격도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전세 가율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치면은 지방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갖고 갈 물건은 아니죠. 대신에. 근데 이제 얘는 한 3, 4년, 길게는 5년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솔직히 서울에 들어가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 많이 양보해서 그럼 수도권으로 가보자. 그래서 수도권으로 생각하면은 한 대출을 받아서 한 내 자금 한 5억 정도로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이익까지 생각해서 좋은 투자와 좋은 실거주로 갈 수 있을까요? 5억대는 조금 낮고요. 네. 5억대는 상품으로서는 조금 낮은 상품을 들어야 되고요. 근데 지역을 낮출 건지 상품을 낮출 건지 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역을 좀 낮추고요. 상품을 좀 올리는 게 좋습니다. 상품을. 지금 왜냐하면은 젊은 분들이 신축을 좋아하거든요.
예, 신축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저는 준신축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역을 좀 낮추고요, 상품을 좀 올려서 준신축을 선택하는 게 가격 상승에 좀 도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이 있다면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지역은 좀 뭐 좋을까요? 송도 안에서도 우리가 좀 지역마다 좀 다르잖아요. 아, 워낙 다양하니까. 다양한 지역, 네. 이제 신축, 구축 막 섞여 있으니까 네. 그 지역 안에서 선택하시는 게 괜찮고요. 그리고 인천 안에서도 우리가 신축인데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도 괜찮습니다. 예, 가격이 반응이 신축이 가장 빠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1990년도에 일기 신도시가 입주했잖아요. 그게 그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던 했거든요. 그게 이제 2010년대에서 30년 됐고요. 지금은 2025년이니까 지금 35년 차예요. 노후화가 엄청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갈아타는 수요가 많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신축도 되게 선호하니까 그게 맞물려서 신축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 효과는 계속 갈 거예요. 일시적인 효과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분양 난다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투자자가 빠졌기 때문에 미분 나는 거거든요.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단지 수도권은 외곽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외곽의 신도시도 좀, 얘는 시간이 걸려요. 여기는 수요가 채워지는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외곽에는 원래가 수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수요가 없는 지역인데 분양을 하게 되면 신수요자가 조금 더 가요. 외곽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 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층은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은 안 들어가거든요. 이것들을 투자자가 들어가서 완판을 시켜요. 여기를 전세를 놓아요. 그리고 수요가 다 차면 다시 몇 년 지나면 다시 신수요자한테 팔고 나와요.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투자자가 빠지면서 미분양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원도심은 좀 달라요. 원도심은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요. 강남은 투자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매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지방은 도심인데도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물건이 괜찮은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미분양이 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도심에 있는 물건, 신축 물건들은 좋고요. 그리고 경기도나 우리가 인천에 있는 도심에 있는 물건들은 괜찮아요. 근데 완전 외곽 물건들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작년에 우리가 광명에 신축 입주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피가 나왔어요. 아세요? 그거 마피가 지금 없어졌어요. 제가 그때 나올 때 유튜브 찍었는데 마피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심에 있는 거거든요. 광명이 우리 서울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구로가 딱 붙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 지역이고 광명 수요에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과공급이었어요. 얘는 일시적이었어요. 해결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라 했는데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 물건들. 사는 분들은 이제 괜찮았죠. 이런 물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지방에 지금 있다고 지금요. 과공, 대구나 부산에 일시적으로 과공급 행사. 이제 과공급 지나면 얘는 원래 가격 회복되는 물건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물건들이에요. 그럼 과천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천 좋은 물건이죠. 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은 전고점 넘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고점을 누군가가 산다는 거는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요자 시장에서는 더 느려요. 내가 제일 고점에 사는 거잖아요. 사시겠어요? 안 사죠. 못 사죠. 근데 투자자 진입하면 여기는 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자자가 빠진 시장이기 때문에 전고점 넘게 되면 속도 느립니다.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속도는 좀 느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현재 이재명 정부 시대에 부동산 투자 생존 전략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똘똘한 채죠. 똘똘한 한 채. 이거는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세금 규제가 지금 여전히 다 주택자분들한테 불리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양극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안전자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도 지금 이제 눈치를 다 챘어요. 서울 가야 된다는 것을.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데 해운대에 있는 대형을 하신 분들이 그 아파트가 꽤 많이 10m가 올랐어요. 근데 그때 강남 샀으면 자기는 40억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분들은 이제 안 거예요. 아 괜히 샀다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돈들이 지금 서울로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 시장이니까 지금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점점 되는 거죠. 더 좋을수록 더 잘 팔리는 시대가 계속해서 그렇게 오고 되는 있네요. 거죠. 똘똘한 한 채랑 상급지 갈아타기 이게 약간 키워드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키워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축으로 계속 갈아타셔야 돼요. 신축. 이거는 돈을 벌려면요 무조건 신축 가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정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강남에서 구축 있다가요 강북으로 신축하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선택이죠. 이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강남 안에서 신축 돌아야 되죠. 그리고 또 요즘에 대장 단지도 엄청나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막 단지수 많은 거 그것도 그러면 많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대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단지가 인기가 있죠. 네. 그 주복은 인기 없고요. 네. 그리고 언덕에 있는 아파트 인기 없고요. 네. 이게 이제 다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 대단지는 무조건 인기 있다 보셔야 되죠. 특히 서울 내에서 대단지는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리고 강남에서 대단지 더 인기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갈아타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주복에서는 갈아타셔야 돼요. 주복은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주복도 아파트형의 주복이 있고요. 일반 주복이 있는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복에서는 좀 갈아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반 아파트. 주복은 지금 버리는 게 맞는 시국인가요? 아니 지역도 달라요. 강북 대단지랑 강남 주복이 있으면은 뭘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신축에 따라 다르고요. 네. 근데 요즘 주복도 예전처럼 안 짓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어떻게 단지 구성이 잘 됐는가 좀 그걸 보셔야 돼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복도 신축인데 고급스럽게 짓거나요. 아파트 우리가 이제 뭐 호텔식으로 짓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예전에 지었던 주복들은 인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갈아타셔야 돼요. 지금의 주복은 좀 달라요. 삼성 타워 팰러스가 예전에 지었던 첫 번째 주복이잖아요. 그게 미분이 나는 거 아세요? 미분이 났어요. 그게 미분이 났고 걔는 예전식으로 짓는 거예요. 걔가 가격 반영이 굉장히 늘어요. 가장 마지막에 움직여요. 그게 인기가 주복 중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걔는 강남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은 계속해서 반영은 돼요. 근데 늦다 반영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무주택자나 이제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집을 구하셔야 될 분들은 빨리 사셔야 되고요. 서울은 좀 고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방도 작년부터 제가 고민하지 마라 말씀드렸어요. 가장 가격을 낮게 살 수 있다. 지방도. 내년부터 좋아지니까 좀 사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지방은 선택은 폭은 좁혀야 된다. 그건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축하셔야 된다. 지역을 좀 좁혀서 좋은 지역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서울은 지금 사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반영이 덜 된 곳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지금 샀다면은 이제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천천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보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좋고요. 뭐 나머지 갈아타신 분들은 상급지로 갈아타시면 되고요. 능력껏. 다주택자분들은 지금은 집을 살 수 없는 시기예요. 사실은요. 늘릴 수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 물건이 좋은 물건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전략도 괜찮고요. 정리해서 아니면은 물건 자체를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물건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팔고 한 채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김준영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랑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택 시간에 한 25년
공부해 보니까요. 우리 주택 시장은 정말 잘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계가 돼 있다고. 가격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요, 공급이 줄고요.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면 공급이 늘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지방을 보면 내가 더더욱 느꼈어요. 상주라는 작은 도시, 뭐 이렇게 인구 소멸 도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도시조차도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제 어떤 물건 어떤 시점에 잘 선택을 하시고 조금 길게 생각하시면은 자산을 뭐 잃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생각하시고 선택하면 좋은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